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 또 뭐 준비하셨을까요? 네, 국내 시장의 관세 쇼크 속에서도 국내 시장의 상승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섹터가 바로 원전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처럼 실제 설계부터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로 그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로 함께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정책의 향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진행함을 확정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원전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도 강한데요. 국내 수주만이 아니라 글로벌 수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들려오고 있죠. 결국 그 핵심에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00를 투입해서 10기가 넘는 원자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동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기술이 뛰어난 K원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그 수혜주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한전산업이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급등하고 있는 원전 섹터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바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또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에너지 정책, 거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 원전, 정책 불확실성의 종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은 되는데, 일단 정부 정책은 에너지 복합 에너지 뭐 한쪽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수요가 이제 는 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원전을 추가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상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방패장은 또 어떻게 할 건가? 폐기물. 이 이슈가 분명히 따라들 거고 이 원전을 어디에 지금 짓기로 또 돼 있는 건가요? 원래 정해졌나요? 짓기로 한 곳에 짓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타이틀만 보지 어디에 아직은 부지 선정이 안 되고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부지 6개월 선정을 후에. 하고 네. 아직 뭐 착공까지에 대한 기간이 2030년도. 그러게요. 네, 원전이라는 시점 게 남았죠. 하나를 지려면은 적어도 몇 년이 걸리죠. 네. 그렇죠. 10년 가까이 걸리나? 뭐 짓는 데만 해도 아무리 빨리 대형 원전 기준으로 아무리 빨리 지어도 6, 7년 이상. 6, 7년. 네, 왜냐면 SMR이 빨리 지으면 한 2년, 3년 잡고 있는 거고 대형 원전은 통 원전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순행식을 쓰잖아요. 네. 뭐 K1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언뜻 생각나는데 하여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 그쵸. 근처 열을 식혀야 근접해서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아시아의 대부분의 원전이 내륙에 있는 거는 거의 거의 없죠. 본질 못. 후쿠시마 원전도 바닷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안 주변에 어디 부지를 어떻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역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 작년에 했을 때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지을 곳이 없다.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지금 지으려다가 좀 보류한 지역 한두 곳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뭐 지으면 짓겠지만 당장 지을 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발언했었던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보류한 지금 원래 보류 중인 곳이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확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부지를 확정 짓고 네. 연말까지 해서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그럼 주민 이런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뭔가가 하고 나서 건설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고 위치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좀 참고하면은 대충 네. 그래도 어느 지역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해안가에 다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지만 중국도 뭐 원전, 중국은 또 풍력, 그래서 기구 같은 거 이렇게 띄워서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막 실험적인 것들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와이어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지나다니지?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퍼펙트 완벽한 것들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전을 지으면은 방사능 폐기물이 나올 거고 연료 재처리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원전 추진, 그럼 원전 관련주 뭐 이렇게 또 들쭉했다가 또 빠졌다가 매번 이래요. 매번. 그럼 미국 내에 원전 지른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또 관세 가지고 태클 거는데 원전을 우리한테 그러면은 자 관세는 관세고 자동차는 원전을 우리 한국 거 써줄게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 자꾸 뭐 얘기가 엇나가고 있지만 자 원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네. 아침에 크게 올라왔다가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하락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좀 음봉을 좀 세게 좀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진 같은 경우도 한 20%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 10%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한전 기술도 한 20% 올라왔다가 지금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까만 해도 제가 한 5% 정도 상승을 봤는데 네. 지금 1.5%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 긍정적인 것인데 이게 뭐 풍력하고 태양광 화력 발전하고 다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고 또 계속 그나마 지금 이제 이 뉴스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뭐 항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렇죠. 정책 정책이 갈아엎었잖아요. 예, 이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을 네.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식을 돌리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그건 유지한다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당장 이제 저희도 지금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어디에 짓고 또 이게 첫 삽을 언제 네. 뜯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발표가 지금은 당장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일단 떴다가 조금은 확인해보자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술이 고도로 뭐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는 기술이 막 하진 않겠지만 SMR이 또 막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소형 모듈러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형 원전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그게 주도가 돼 버리면은 또 이게 방향 색채가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불확실성은 하나 해소가 됐지만 저게 어떻게 될지 애매한데? 라는 의구심이 또 드는 거죠. 네. SMR은 또 이게 참 뭐라 그래야 직접 연관이 기초과학 분야이 되기 때문에 네. 상장 기업 중에 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한국에서 SMR에 대한 뭐 이 표준 설계 도입 인증이라 이 부분이 뭐 미국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죠. 네. 일단 뭐 기술력은 좀 갖고는 있지만 한국에서 정책 수혜를 좀 받지 못했던 그동안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고도화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11차 전기본이 사실 이 대형 전투기 SMR 한 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이제 적극적인 어떤 추진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다시금 이제 12차 전기본에 대한 세부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도입 기수가 한 기가 아니라 이제 12차 전기본에서는 최소 뭐 6기 이상.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기조를 좀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거든요. 미국은 이미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 수급이 2030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피크가 좀 되는 상황이고 국내 경우에도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도입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전력 수급이 화두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원전주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 부분들은 아마 이 적극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아마 이 건설 착공까지에 대한 시점의 괴리가 2030년도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는 다소 좀 실망하지 않았나라 좀 판단해 보겠고 다만 이제 상반기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제 전체 어떤 도입 와트량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정이 좀 되면 저는 뭐 수주의 연동 성과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은 될 수 있다. 그리고 12차 전기본에서 SMR 과연 얼마만큼 더 많이 반영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산업의 확장성 관점에서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유창희 대표는 전략을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원전은 뭐 오늘 당장 뭐 운봉이 나왔다고 해서 뭐 끝난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좀 종목을 선정하는 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력이 있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꼭 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스 발전 터빈이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진은 이제 원전 계측기죠. 근데 이제 이 계측기라는 게 원전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산업용 계측기 관련해서도 상당히 매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진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전 KPS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을 보는 건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건설주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원전이라는 시장이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은 계속 이제 탈원전을 폐지를 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은 아직은 뭐 뚜렷한 내용은 없지만 건전을 엄청 짓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건설이 수주를 충분히 따낸다라면 레퍼런스가 쌓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오히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탑으로 좀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네, 부수적으로 뭐 현대건설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특수한 해보면 좋지 건설 않을까. 분야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변영인 대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죠? 저는 한전기술을 좀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 일단 뭐 국내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 부분이 구체화된다는 부분들은 이제 설계 용역의 독점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동사의 수혜로 좀 이어질 텐데 일단 두꺼번이 원전 설계 용역비가 전체 사업 규모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죠. 한 기당 한 6천억 정도의 설계 용역비가 좀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 기술을 우리가 좀 구체화시키면 뭐 사업비의 전체 한 5에서 10%를 좀 잡습니다. 그렇다면 미니멈 5천억 이상, 그래서 뭐 최대한 1조 원대까지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매출로 좀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형의 확장 관점에서는 한전기술이 국내 대형 원전이라든가 추가적인 원전 도입 기수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한전기술의 수주 성과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 좀 약간 뭐 시간은 좀 저기 하긴 한데 오히려 에너지 문제잖아요.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선물이 5일 동안 1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지노다. 카지노가 아니라 가스에 G를 써서 가지노가 열렸다고 얘기들 하던데 그게 에너지 쪽하고 뭐 원전만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듯이 그런 이슈가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 근데 사실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뭐 최근에 이제 그나마 좀 그 정제 마진 이슈가 좀 있으면서 S-오일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죠. 오늘도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도 뭐 크게 움직임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러게요. 또 이제 지금은 한파 때문에 엄청 춥긴 하지만 네. 또 2, 3월 지나면 이제 겨울이 미국 지나가잖아요. 전역을 덮친 강력한 북극 한파, 네. 폭설, 난방 수요 급증. 근데 보면은 미국 동부부터 저희가 미국 이제 전역인데 네. 이게 사실 뭐 제트기류 지구가 둥글잖아요. 위도가 비슷한 데는 보면 일본도 지금 삿포로나 거기 폭설, 네, 폭설. 비행기 안 뜨고. 네. 그냥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번씩 오긴 하던데 겨울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매번 있었던 연례 행사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겨울이라는 게 갑자기 5월에도 춥거나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천연가스는 사실 차트를 잠깐 보신다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네. 거의 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 가까운 5일 만에 100% 네, 6달러 정도 오르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 뭔지냐 그때 러우 전쟁처럼 네네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단기 그런 그 날씨라든지 지정 그 특정 지역의 이슈에서 올라가는 거면 네. 곧 겨울은 끝나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겨울은 지날 거다. 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걸 반영하기는 그렇다. 변영인 대표도 마찬가지 생각일까요? 네, 여기서 저는 좀 더 봐야 될 게 최근의 가스 상승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지만 일단 원전에 대한 도입이 사실상 단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좀 성사되기는 어렵죠. 이게 기간적인 어떤 시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ESS를 짓지만 열 병합 발전소를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원전으로 좀 대체기까지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좀 에너지 믹스 정책들로 인해서 가스의 수요가 이 에너지가 뭐 스스로 좀 대체되기까지에 대한 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가스가 열 병합 발전소의 주 원료로 좀 사용될 수 있는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증가도 일부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세는 움직이지 않는데 항상 저희가 보면 매번 시세 따라서 이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조금 모르겠어요.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이라서 불현듯 돌발적인 예정되지 않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김주환 아나운서 다음 시그널 또 준비한 건 뭐죠? 네, 오늘은 그동안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를 때 뭐 했냐고 많이 지탄받던 네이버가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어서 그 이유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의 투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네이버를 진짜 주목하는 이유는요. 디지털 자산법 2단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가능성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도입하면서 네이버가 국내에 최대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이버에 있어서는 이제 북미까지 함께 겨냥하고 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북미를 겨냥한 텍스트 기반 소셜 미디어죠. 싱크북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북미의 MZ 세대까지 공략하겠다라는 목표를 함께 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 날아올 수 있을지 그 전망 함께 세워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SK텔레콤인데요. 증권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 이유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북미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는 지분 가치만 약 3조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연내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면 1.5조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사업 가치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이것과 더불어 SK텔레콤의 배당금까지 앞으로 향후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실 2023년, 2024년 무난한 배당 성향을 보였던 SKT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해킹 사태의 여파로 인해 V자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언급드렸던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 가치를 통해 2026년부터 배당금은 급등하고 2027년 최고 배당까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2025년 한 해 해킹 사태에 대한 악재는 모두 끝났다라고 증권사가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상승 가능성 지금 바로 함께 전망해 보시죠. 자, 네이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법이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자, 코스닥 1000스닥을 돌파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방안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조각 투자, STO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결국엔 쭉 읽어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열어주겠다 이거 아닌가 싶긴 해요. 우리나라 지금 ETF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곧버스도 있고 2배짜리 뭐 이렇게 해봐야 2배죠.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고율로 하다가 예전에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이 고민하다가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허들을 높게 해놨잖아요. 그거를 지금 낮추자는 개념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뭐 두나무, 네이버 이런 연결고리들이 쭉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자, 네이버가 그래서 어떤 좀 각광을 받을 것인가? 뭐 어쨌든 두나무 인수 합병 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쨌든 이커머스 쪽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광고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건 원래 잘하던 것인데 성장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커머스 시장이 2배, 3배, 4배로 커질 수, 이제 과거랑 다르게 커질 수가 없는 거고 광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두나무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었던 게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3천 얘기하면서 뭐 STO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법제화 이런 공론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뭐 어떤 형식으로 지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된다라면 뭐 네이버, 카카오가 주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의 정책도 은행권을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 빅테크, 네. 테크 기업 중심으로 가닥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하게 되면 어느 한 은행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더 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개 기업이 사실은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든지 그렇죠. 이미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의 변화가 갑자기 좀 최근 들어 급물살을 좀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뒤늦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번 이제 AI 그 국가대표 1차에서 탈락했다고 하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뭐 거기서 선정된다고 해서 뭐 네이버가 혹은 카카오라는 회사가 엄청난 뭐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원 안 받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익 모델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좀 뒤늦게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조금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30만 원 돌파를 아직은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에서 이제 23만 원, 28만 원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기다 지난번 독자적인 소브린 AI 뭐 하다가 뭐 네. 탈락됐다고 그래서 어쩌고 뭐 3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시세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또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가상자산이 됐건 이 유통시장으로 열어주느냐. 사실 그게 이제 그쪽에만 있으면은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머지 알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은 요즘 시세 막 무르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보이지도 않고 누구 지갑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또 이제 결제나 유통 쪽으로 들어오진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그 절차를 해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통에 대해서 이제 지급 보증이나 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든든한 큰 기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부각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제 채찍이라면 채찍? 악재라면 악재죠. 네. 소브린 A. 네. 그러면 이번 당근이 나올 차례가.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드는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그럼 가져갈까요? 네이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믿고 보유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신규로도 매수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긴 행보 구간에서 상단을 완벽히 돌파한 건 아니지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갑자기 네이버가 뭐 10만 원대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은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늘 또 뭐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이 두나무 지분을 겨냥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 그러니까 삼성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걸 같이 결합을 하면 더 시너지가 시너지가 크게 낼 나겠죠. 수 있겠죠. 네. 특히 삼성페이는 전 세계에서도 네. 통용이 될 수 있는 삼성 또 거니까. 디바이스들이 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네, 뭐 하여튼 그런 그림들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라스트가 SK텔레콤입니다. 엔스로픽 IPO, 미국의 올해 3대 IPO가 이제 스페이스X, 오픈AI, 거기에 이제 엔스로픽인데, 자 엔스로픽의 지분을 SKT가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지분율의 0.4% 정도 좀 보유하고 크진 있고 않네. 일단 전체 매각에 대한 가치 추정이 한 1조 5천억 정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PO 가치가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이 가치가 좀 반영되면
배당 재원을 활용해서 그만큼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반영되는 것 같고 지난 3분기에 분기 배당을 주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지만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 전환을 좀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해킹 사태에 관련된 고객 보상 비용 같은 그런 비용들이 일회성으로 좀 반영이 됐고 이게 여파로 따지면 4분기까지 일부 영향으로 좀 이어지면서 4분기에도 분기 배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전망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에 가입자 수가 뭐 크게 좀 이탈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뭐 4분기 명예퇴직 같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되고 난다면 올해 전반적인 어떤 고정 비용을 좀 충분히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 일단 뭐 이익의 확장 기조 관점에서 일단 배당의 어떤 정상화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고 오늘의 상승 부분은 엔트로피에 관련된 IPO 기대감, 향후에 지분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들이 2026년도에 대한 연간 재원, 그래서 이제 총 주주 환원율도 상향시키고 배당이 정상화되는 가격 구간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지 않나. 오늘도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좀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전장 흐름들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체크를 하고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는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추정에 대한 어떤 시장의 리스크가 주가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는 과열권에서에 대한 뭐 수급을 굉장히 좀 크게 좀 전환했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해 보면 향후에 엔트로픽의 IPO 관련된 기대감, 배당 정상화를 모멘텀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13조 원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팔면은 SK텔레콤 시가총액 14조 원, SKT 살 수 있다. LG전자 시가총액이 16조 원이더라고요. 레인보우 팔면 LG전자도 잘하면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레인보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그만큼 SK텔레콤이나 LG전자가 조금 낮은 가격이 아니라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오늘 엔트로픽 때문에 SKT 매수 전략 분할로 좀 들어가 보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봤고요. 뉴스당의 유창희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